안녕하세요. 사연에 빠지다의 DJ 민영입니다. 오늘 사연자님은 뒤통수가 얼얼할 정도로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고 말았다는데요. 과연 어떤 사연인지 들어보겠습니다. 오늘도 두 가지 사연 준비되어 있는데요. 끝까지 함께 해주실 거죠?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해 볼게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꾹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50대 후반 아줌마입니다. 젊어서 이래저래 고생을 좀 하고 살아서 나이가 들면 좀 걱정 없이 편하게 살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환갑을 바라보는 나이에도 젊을 때랑 전혀 변한 거 없이 참 피곤하게 힘드네요. 저는 결혼 전에는 친정부모님의 가난 때문에 힘들었고 결혼 후에는 시부모님 시집살이에 힘들었습니다. 부모님들이 연세가 드시면 좀 나을까 했는데 연세가 드시니 자식을 더 힘들게 하시더군요. 그런데다가 딸까지 손녀를 낳아서 오히려 저는 2배로 더 바빠졌어요. 큰딸이랑 사이가 둘 다 승무원이에요. 둘이 육아휴직을 번갈아 쓰면서 애를 본다고 해도 부모 입장에는 영 미덥지 않다 보니 제가 수시로 딸네 집에 가서 도와줘야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딸아이가 저녁을 같이 먹다 저에게 조심스레 이야기하더군요. 엄마, 김서방 석 달 있으면 육아휴직도 끝나서 슬슬 어린이집 알아보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우리 동네 어린이집보다 엄마네 아파트 단지의 어린이집이 낫겠지? 제가 제 속으로 낳은 자식인데 그 속을 모를 리가 있나요? 딸은 은근슬쩍 저에게 아이를 봐줄 수 있는지 떠보는 거였습니다. 그래, 엄마네 근처로 구하면 엄마가 왔다 갔다가 하면서 봐줄 수 있으니까 좋지. 근데 애가 아직 2돌도 안 됐는데 어린이집 보내도 돼? 엄마는 괜찮으니까 엄마가 1년 더 봐줄게. 어린이집은 천천히 보내. 엄마, 너무 고마워. 안 그래도 어린이집 보내는 문제로 김서방이랑 싸워서 속상했는데 엄마 덕분에 살았다. 워낙 똑부러지고 독한 딸이라 큰애가 우는 건 어릴 때 이후로 본 적이 없는데 애 낳고 마음고생을 하기는 했는지 애가 고맙다고 울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애 낳으면 원래 부부끼리 싸울 일이 많아. 근데 너 나가서 일하느라 힘든 거 알면서 김서방이 또 뭐라고 했길래 둘이 싸웠어. 왜? 김서방은 어린이집 보내기 싫대? 제 자식도 어려운데 남의 자식은 얼마나 어렵습니까? 저처럼 딸내 아이 봐주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애 보기도 힘든 와중에 사위 눈치 보는 게 더 힘들었어요. 제 딸한테야 할 말이 있으면 하지만 사위는 매일 봐도 내 자식이 아니니 한마디 하기도 어렵잖아요. 괘씸한 게 김서방은 당연히 엄마가 애 봐주는 거로 생각하더라고. 시부모님은 장사하시니까 애 못 본다고. 그래서 내가 기분 나빠서 한마디 했거든. 우리 엄마가 왜 당연하게 우리 애를 보냐고. 그랬더니 그럼 어떡하냐고. 저 어린 걸 2돌도 되기 전에 남의 손에 맡기냐고 괜히 자기가 막 화를 내더라. 딸이 저에게 미안해서 애 봐달라는 말을 못했나 봐요. 그래서 괜히 사위랑 둘이 티격태격한 거죠. 엄마한테 진작 이야기를 하면 되지. 그런 거 가지고 뭐하러 김서방이랑 싸워. 엄마랑 아빠 평생 싸우고 사는 거 보고 자라서 지겹다며. 너라도 남편이랑 싸우지 말고 잘 살아. 엄마 뻔히 힘든 거 아는데 내 자식까지 맡기기 미안해서 그렇지. 딸은 저에게 손녀를 봐달라고 말하는 게 많이 미안한지 고개를 못 들더라고요. 저는 오히려 그런 딸이 안쓰러워서 괜찮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제가 다 키워준다고요. 엄마 고마워. 나랑 김서방이 앞으로 엄마한테 정말 잘할게. 됐어. 엄마는 너랑 김서방만 안 싸우고 알콩달콩 살면 그거로 좋게. 너는 절대 엄마처럼 살지 마. 알았지? 제 말은 진심이었습니다. 제가 자식들에게 해줄 수 있는 거라고는 고작 애 봐주는 거 정도밖에 없었지만 그거라도 자식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기꺼이 해주고 싶었어요. 사실 큰딸이 저에겐 좀 아픈 손가락이에요. 큰애라 그런지 자기 속내를 솔직하게 이야기하지도 않고 힘든 일은 항상 본인이 떠안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큰딸이 좀 어려워요. 결혼하기 전에는 더 그랬는데 그나마 아이 낳고 육아휴직 하면서 1년 동안 매일 붙어있다 보니 그래도 엄마인 제가 의지가 좀 되기는 하는지 딸도 저에게 힘들다고 말도 하고 사위 욕도 하고 하더라고요. 남들은 자식이 그러면 귀찮다고 하는데 저는 은근 기분이 좋았어요. 사실 큰딸이 손녀 낳기 전에는 저와 사이가 썩 좋지 않았거든요. 둘째 딸이나 막내하고는 그렇지 않은데 이상하게 큰애랑 둘이 있으면 그렇게 싸웠어요. 첫애라 저도 못 모를 때 낳아서 키우느라 실수도 많이 하고 애를 고생시키기는 했지만 그래도 그렇지 애가 무뚝뚝해도 너무 무뚝뚝해요.
사춘기가 심하게 와서는 제가 가깝게 지내려고 노력해도 애가 자꾸 밀어내더라고요. 더군다나 제 속으로 낳은 자식인데도 저랑 뭐 하나 비슷한 게 없어요. 성격이나 취향, 취미, 심지어 식성까지 저보다 남편을 많이 닮았습니다. 저는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너는 아빠를 많이 닮았다고 이야기한 건데 큰딸은 제가 말만 해도 과민하게 반응했습니다. 네 생일이라 오랜만에 나가서 외식 좀 하려고 했더니만 너는 어쩜 입맛까지 네 아빠를 닮아서 기껏 생일날 추어탕을 끓여달래. 제 속으로 나왔지만 참 희한해요. 저는 추어탕이니 청국장이니 냄새나는 음식은 입에도 안 되는데 애 셋 중에서 유독 큰딸만 그런 음식을 좋아해요. 애들이라면 환장하는 피자나 치킨보다 순댓국이니 국밥이니 이런 걸 덜 좋아했어요. 나가서 먹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고요. 내 생일이라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말하라고 해서 말한 건데 기껏 말했더니 왜 또 아빠까지 끌어들이면서 뭐라고 해. 해주겠다는 거야 말겠다는 거야. 평상시엔 말도 없고 무뚝뚝한 애가 자기 아빠 이야기만 하면 유독 더 예민하게 굴었습니다. 심지어 제가 별뜻 없이 남편 이야기를 해도 듣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큰딸이 20살이 되자마자 독립해서 나가 살았어요. 중학교 때부터 자기는 대학 가면 무조건 나가 살 거라고 노래를 부르더니만 정말로 대학 입학하자마자 나가더라고요. 공부하느라 바빴을 텐데도 혼자 틈틈이 아르바이트해서 월세 보증금을 모아뒀더라고요. 솔직한 마음은 저나 남편이나 큰딸을 내보내고 싶지 않았지만 큰딸 마음이 워낙 강경해서 말릴 수가 없었어요. 한편으로는 딸이 이해가 됐거든요. 이 지긋지긋한 집구석 얼마나 나가고 싶으면 그랬을까 싶어서요. 당시에 집도 좁은데 한 달의 절반을 시부모님이 와 계셨기에 애들이 힘들어하긴 했어요. 더군다나 시부모님이 집에 오실 때마다 저에게 시집살이 시키는 걸 자식들이 매번 보다 보니 저보다 더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제 자식들이 힘들어하는 거 보기 싫죠. 더군다나 시부모님께 시집살이 당하는 건 더 싫고요. 하지만 그 당시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어요. 시부모님이 지방에 사셨는데 두 분 다 연세가 들어서 둘이 살기 힘들다는 핑계로 한 달에 반은 우리 집에 또 반은 동선에서 보내셨거든요. 애도 많고 집이 좁아서 싫다고 하고 싶어도 제가 말 한마디 할 수 없었던 게 제가 조금만 시부모님께 싫은 티를 내면 남편이 난리를 쳤습니다. 결혼 전에 알았어야 했는데 제가 평생 이러고 살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시댁에 재산이 좀 있다는 말에 혹해서 뒤도 안 돌아보고 결혼한 건데 이게 돈만 있다고 해서 사람이 행복한 건 아니더라고요. 심지어 재산이라고 해봐야 시부모님이 손에 꼭 쥐고 계시니 시부모님이 아무리 재산이 많다고 해도 저나 남편은 빈터털이었어요. 남편은 전기회사에 다니는 기술자예요. 기술이 있어서 회사에서 잘릴 일은 없었지만 월급이 쥐꼬리라 남편 월급 가지고 애새 키우기는 항상 빠듯했습니다. 제가 애새 키우면서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으면 집안이 돌아가질 않았어요. 시댁은 대대로 재산이 많은 집이라 대궐 같은 기와집에다가 그 집 근처에 있는 땅이랑 산이 다 시아버지 거예요. 남편은 시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그 재산 다 장남인 본인에게 올 거라고 기대하면서 시부모님 말이라면 항상 덜덜했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은 달랐어요. 남편이 장남이긴 해도 남편 밑에 시동생보다는 사람이 좀 모자라요. 직장도 시동생보다 변변찮고 저도 동서에 비하면 잘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시부모님도 항상 저희네와 동서네를 비교하시는데 은연중에 동서와 시동생을 더 챙기시고 예뻐하시는 게 제 눈에는 보여요. 아무것도 모르는 남편은 시동생에게 지지 않기 위해 부단히도 노력합니다. 그 덕분에 저와 동서만 매번 시부모님 시중을 들어야 했죠. 시부모님은 그리 의리한 집을 놔두고도 항상 좁은 아들네 집에 와서 며느리들의 시중을 들게 하셨어요. 말은 본인들이 연세가 들어서 밥도 못 해먹을 정도로 힘들어서라고 하지만 우리 집에 와서 저한테 잔소리 하실 때 보면 아주 힘이 넘치세요. 그때가 20년이 지났는데도 시부모님의 잔소리는 아직도 또렷하게 기억이 나요. 항상 동서랑 비교하시면서 제가 차려준 밥상을 한 번도 맛있다고 한 적이 없어요. 이래서 집안의 맏며느리는 잘 들어와야 하는 건데 애미가 워낙 없는 집에서 자라서 그런가. 애미 너는 왜 그렇게 손이 작냐? 식구가 몇인데 고기를 이것밖에 안 했어? 부자면 뭐래요. 매달 며느리 집에 와서 지내시면서도 그 흔한 용돈 한 번 안 주는데 남편 월급 가지고 애들 키우면서 한 달에 절반씩 시부모님까지 모신다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하지가 않아요. 그런데도 시부모님은 매번 제가 차린 밥상 가지고 저를 나무라셨습니다. 그러게 둘째네랑 이렇게 차이가 나네. 작은애는 확실히 친정이 잘 살아서 그런가 애가 상 차리는 것부터 집안 살림하는 것까지 얼마나 야무진지 몰라.
음식도 간이 딱딱 맞는다니까. 근데 너는 친정에서 뭘 배웠길래 시부모님 드시는데 반찬이 이렇게 부실하냐? 그러게, 어머니 아버지 오셨는데 당신은 반찬이 이게 뭐야. 내일은 신경 좀 더 써. 아버지 어머니, 제가 내일은 퇴근하고 오면서 닭이라도 몇 마리 튀겨올 테니까 오늘만 그냥 좀 드세요. 매일 듣는 잔소리라 이골이 날 지경인데도 항상 옆에서 거드는 남편 때문에 더 미웠습니다. 생활비라고는 쥐꼬리만큼 줘서 매번 막내 없고 여기저기 아르바이트까지 하러 다니게 하면서 뭐가 잘났다고 저런 소리를 하는지 몰라요. 저도 문제는 문제인 게 시부모님이 하시는 잔소리에 한두 번은 꾹 잘 참다가도 꼭 세 번째까지는 참지 못하고 꼭 싫은 소리를 하고 말았습니다. 서방님이야 직장이 좋으니까 월급이 많아서 그렇죠. 애들 아빠 버는 거로는 애새 키우기에도 벅차요. 말해봐야 어차피 소용없다는 걸 알면서도 저는 저도 모르게 꼭 말을 해서 한 소리를 더 들었습니다. 어머, 얘 시부모님 앞에서 말하는 것 좀 봐. 너 지금 우리 앞에서 내 아들 능력 없다고 무시하는 거니? 너는 어쩜 맏며느리라는 애가 그렇게 생각이 없냐? 아이고, 내가 살다 이제 별꼴을 다 본다. 이제 내가 죽을 때가 됐나 보다. 며느리가 시아버지 앞에서 아들 자신 욕하는 거나 듣고 있고. 아버지,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하세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당신 빨리 어머니 아버지께 사과 안 해? 남편은 저에게 빨리 잘못했다고 빌라고 난리였습니다. 저는 한숨이 절로 나왔어요. 하루 종일 시부모님 밥상 차리고 청소하고 빨래까지 해다 바치면서 이제는 말 한마디 했다고 빌기까지 하라네요. 그때였어요. 전혀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우리 엄마가 해주는 밥 맛 없으면 우리 집에 안 오면 되지. 왜 자꾸 와서 우리 엄마 힘들게 만들어요? 안 그래도 우리 엄마 아빠랑 사느라 힘들어하는데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우리 엄마 괴롭혀서 우리 엄마 이제 아예 집 나가버리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책임질 거예요? 당시에 중학생이던 큰애가 나서서 시부모님께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저는 놀라서 큰애에게 왜 그러냐고 방에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딸은 씩씩거리면서 시부모님을 노려봤어요. 뭐야? 이 기집애가? 어디 감히 되바라지게 어른들이라 끼어들어? 예미 너는 대체 딸려 교육을 어떻게 시켰길래 애가 이런 말을 하게 만들어? 너 설마 애들 앞에서 집 나간다는 소리도 하니? 아니에요, 어머님. 제가 집을 나가긴 왜 나가요? 그런 거 아니에요. 애가 괜히 어른들끼리 큰 소리 내니까 놀라서 그런가 봐요. 제가 단단히 주의 줄게요. 저야 이미 시부모님께 예쁨 받기는 이미 글렀지만 그래도 손주들이라면 끔찍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인데 괜히 저 때문에 큰애까지 시부모님 눈밖에 나게 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큰애는 공부 잘한다고 시부모님이 예뻐해 주시고 용돈도 주고 하셨는데 괜히 미움받아봐야 좋을 게 없으니 저는 나서서 주의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큰애가 굳이 안 해도 될 말을 하고 말았어요. 엄마가 뭘 잘못한 게 있다고 자꾸 죄인처럼 굴어. 우리 집에서 죄인은 아빠잖아. 할머니, 할아버지, 아빠 바람 피웠어. 바람 피우다가 우리한테 걸렸다고. 혼나도 아빠가 혼나야지 왜 자꾸 엄마한테 그래? 저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만 같았습니다. 안 그래도 시아버지께서 항상 남편을 시동생이랑 비교하시면서 가장구실 못하는 못난 놈 취급하는데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까지 알게 되셨으니 더 한심하게 생각하실 게 뻔했어요. 뭐 바람? 아이고, 못난 놈이 하다하다 이제 바람까지 피워? 내가 죽어야지. 아이고, 당신 뭐해? 당장 짐 싸. 내가 다시는 너희 집에 오나 봐라. 아버지 아니에요. 제가 무슨 바람을 피웠다고. 애가 괜히 뭘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시간도 늦었는데 그냥 주무시고 가세요. 됐다. 너는 나이만 처먹었지 어릴 때랑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다. 우린 당장 둘째 내로 갈 테니까 얼른 택시 불러. 그날 밤 시부모님은 곧장 짐을 싸서 그대로 동선의 집으로 가버리셨습니다. 택시에 올라타면서 시어머니께서 저를 쏘아보시는데 손발이 다 저리더군요. 잘한다. 왜? 아예 동네방네 스피커에 대고 소리라도 지르지? 내 남편 바람났다고. 평소 같았으면 저도 안 그래도 동네 사람들이 다 안다고 바로 말대꾸를 했겠지만 그날은 그럴 힘도 없었어요. 제가 그때까지 힘겹게 참고 산 세월이 한순간에 와장창 무너지는 것 같더라고요. 더군다나 적반하장이라는 말에 딱 맞게 그날 저녁 남편이라는 인간은 본인이 저지른 일은 모르고 오히려 저와 큰애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잘한다 잘해. 어미라는 게 자식 입단속 하나 못 시켜서 이런 사단을 만들어. 이제 다시는 우리 집에 안 오신다는데 이러다가 아버지 재산 다 재영이 놈한테 가면 당신이 책임질 거야?
바람은 네가 피워놓고 내가 그걸 왜 책임져? 나도 모르겠으니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들어가서 잠이나 자. 안 그래도 속 시끄러워서 죽겠는데 남편까지 자꾸 짜증나는 소리를 하니 머리가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더군다나 문제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다음날 오후 동서에게 연락이 왔는데 저는 더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오랜만에 전화를 건 동서가 제게 따지듯 말을 하는데 기가 막히더군요. 형님은 이번 주까지 아버님 어머님 모시기로 하셨으면 약속을 지키셨어야죠. 연락도 없이 그냥 가시라고 하면 어떡해요. 제가 어젯밤부터 얼마나 고생했는 줄 아세요? 물론 제가 동서였어도 연락도 없이 갑자기 시부모님이 들이닥쳤으니 화가 날 만합니다. 하지만 동서도 어제 우리 집에서 있었던 일을 이미 다 들었을 텐데 저에게 따지듯 이야기를 하니 기분이 좋지는 않더군요. 우리도 어제는 일이 많아서 내가 미처 동서한테 연락을 못했네. 미안해. 근데 동서도 어머님 아버님 성격 알잖아. 우리가 말린다고 안 가실 분들인가? 그러게 자식 단속을 하셨었어야죠. 애가 할머니 할아버지 앞에서 그런 소리까지 하게 하시면 어떡해요? 암튼 수정이 걔도 진짜 애가 참 독해요. 자기 아버지 바람 피웠다는 소리를 어떻게 표정 하나 안 변하고 그렇게 독하게 어른들 앞에서 한대요? 저를 무시하고 저를 함부로 대하는 건 상관없어요. 시댁에서 항상 제가 당하던 일이니까요. 하지만 제 자식까지 저랑 같은 취급을 하는 건 아무리 어리석은 저라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동서가 뭘 한다고 우리 수정이에 대해 떠들어? 우리 수정이가 얼마나 속상했으면 그랬겠어. 암튼 어머님 아버님 일은 미안하지만 어쩌겠어. 이제 우리 집은 안 오신다는데. 앞으로는 동서가 알아서 좀 해줘. 형님, 아주버님 바람 피웠다고 이제 시댁이고 뭐고 신경 안 쓰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버님께서 아주버님한테 아무것도 안 물려주셔서 낙동강 오리알 되면 어쩌려고 그러세요? 동서는 원래도 본인이 대학도 나오고 친정이 좀 잘 산다고 제 앞에서 어지간히 잘난 척을 했었어요. 저야 대학 문턱 구경도 못했고 친정도 구질구질 하다 보니 의뢰에 기가 죽어 지금까지 동서 앞에서 제대로 말도 못했었지만 이제는 그게 다 무슨 소용인가 싶더라고요. 거지 같은 남편이랑 꾸역꾸역 참고 산 게 자식들 때문이었는데 자식들도 제가 참고 지질궁상으로 사는 건 싫다고 하니 저도 더는 참고 있을 필요가 없겠더라고요. 그깟 재산 좀 받겠다고 사람 개무시하는 시부모님 시중 들고 사느니 나는 그냥 재산 안 받고 마음 편하게 살래. 그게 낫겠어. 형님 진심이시죠? 괜히 나중에 저희가 시부모님 재산 다 물려받는다고 그때 가서 달라고 하시지나 마세요. 저는 진심이었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니 제가 시부모님한테 백날 잘해봐야 시부모님이 저한테 재산을 주시겠어요. 당연히 남편한테 주겠죠. 남편이라는 인간 수중에 돈이 있어봐야 저한테 좋을 게 하나도 없는데 제가 고생해서 참고 살아봐야 좋을 거 하나 없겠더라고요. 지금까지 고생하며 산 것도 억울한데 이제라도 할 말은 하면서 살아야겠다 다짐했습니다. 저는 단지 자식들에게 참 미안해요. 부모가 못나서 평생 지지고 볶고 엉망으로 사는 꼴만 보고 살았으니 애들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성인이 되자마자 집을 나가겠다는 큰딸 마음도 한편으로는 이해가 됐어요. 그래도 부모 입장에는 몸은 떨어져도 마음만은 멀어지고 싶지 않아 딸이 독립해서 나갔을 때도 저는 전화도 자주 하고 주말이면 큰딸 집에 반찬 가져다 주러 자주 갔어요. 가진 게 없어서 많이 해주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제가 해줄 수 있는 거라도 해주려고요. 며칠 전에 너희 아빠가 감기 기운 있는지 사람이 힘이 하나도 없어. 몸살인지 입맛도 없다고 그 좋아하는 술도 안 먹는다니까. 저 나름대로 딸하고 잘 지내고 싶어서 할 말이 없어도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도 제 욕심인지 딸은 저를 받아주지 않더라고요. 엄마는 매일 아빠 밥 챙겨주기 귀찮다고 하면서 아프다니까 그건 또 걱정돼? 암튼 신기하다니까. 아프든지 말든지 그냥 놔도 알아서 하겠지. 다른 일에는 그나마 그렇지 않은데 제가 남편 이야기만 하면 더 예민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아유 쌀쌀하는 기집애. 제 아빠가 아프다는데 뭘 또 그렇게 못되게 말을 해. 나한테는 거지 같은 남편이라도 너한테는 아버지잖아. 제 딴에는 자식들한테 어려서부터 매일 남편이랑 싸우는 모습만 보여준 게 미안해서 그래도 우리가 잘 산다 보여주려고 한 소리인데 그런 말에도 큰애는 화를 냈어요. 저도 웬만해서 자식들과 싸우고 싶지 않았지만 나름 딸이랑 잘해보려고 하는 소리인데 딸이 받아주지 않으니 저도 모르게 화가 났습니다. 엄마야 아빠가 좋아서 선택하고 살았지만 나는 아빠 선택 안 했거든? 나는 아빠 싫어. 그러니까 아빠한테까지 괜히 좋은 딸 노를 바라지 마요. 엄마가 자꾸 그러면 엄마까지 불편해.
어릴 때는 몰랐는데 애가 커가면서 제가 무슨 말만 하면 화를 내니 언제부턴가 큰딸이랑 대화하는 게 긴장됐습니다. 제가 큰딸 마음을 아예 모르지는 않는 게 큰딸은 제가 엄마로서 별로 좋지 않았을 거예요. 저는 저를 좋아하지 않는 딸이 불편했고요. 저에게는 딸 둘, 아들 하나가 있습니다. 큰딸이랑 둘째는 터울이 3살인데 막내 아들은 큰딸이랑 8살 터울이 나요. 그래서 막내 아들은 이제 군대 제대한 지 얼마 안 돼서 대학에 복학한 지 얼마 안 됐어요. 막내 아들은 어렸을 때 일이라 잘 모르겠지만 딸들은 아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큰딸이 시부모님 앞에서 말한 대로 남편이 바람을 한번 폈어요. 큰딸 초등학교 고학년 때 일인데 이 미친 인간이 동네 슈퍼집 옆편 애랑 둘이 눈이 맞아서 그렇고 그런 사이였나 보더라고요. 그 옆편 애가 일찍 과부가 돼서 혼자였거든요. 남편이 퇴근길마다 그 슈퍼에 들러 몇 시간씩 머물다가 집에 오는 걸 동네 사람들이 다 알게 돼서 금방 소문이 퍼졌습니다. 그때가 제가 30대였는데 제 인생에서 성격이 제일 괄괄했을 때예요. 친정부모님은 매일 돈 없다고 나한테 손 벌리지 시부모님은 재산을 빌미로 매일 집에 와서 시집살이를 시킬 때라 저도 항상 화가 나 있었을 때였거든요. 지금 같았으면 안 그랬겠지만 그때는 남편이 그러고 다닌다는 이야기를 남에게 듣는 게 더 싫어서 잠시 이성을 잃었습니다. 남편이 개차반이면 저라도 정신을 차렸어야 했는데 저마저도 정신줄을 놓는 바람에 아이들 앞에서 실수를 하고 말았어요. 저는 남편이 퇴근하는 시간에 맞춰 애들을 데리고 슈퍼로 향했습니다. 막내를 등에 업고 큰애랑 둘째를 양손에 잡고 슈퍼로 갔어요. 그런데 그 년놈들이 함께 있는 모습을 정면으로 마주치고 말았습니다. 사실 저는 남편이 슈퍼로 들어가기 전 잡아서 끌고 올 생각이었는데 이 인간이 그날따라 일찍 슈퍼집 옆에 애를 만나러 갔는지 옷을 입으면서 슈퍼집 안쪽 쪽방에서 기어나오고 있더라고요. 그 모습을 두 딸이 그대로 목격하고 말았죠. 그 당시에는 자식이고 뭐고 보이지 않아 흥분한 저는 남편에게 달려들어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이 미친 인간이 돌아도 단단히 돌았지. 어떻게 노란한 년이 없어서 동네 과부년이랑 붙어먹어. 네가 그러고도 인간이야? 아이, 이 옆에 나가 미쳤나? 어디 감히 남편 머리채를 잡아? 이거 놓으라고. 네가 이렇게 드세게 구니까 내가 딴짓을 하지. 뭐야? 이 미친 인간. 너 오늘 내 손에 죽어봐라. 아유, 뭐 하는 거야? 이러다가 나 대머리 되겠어. 좀 놓으라고. 그 와중에 슈퍼년이 제 손을 잡고 뜯어말리길래 저는 그녀 머리채까지 잡아 흔들었습니다. 사람이 열이 받으니 초인적인 힘이 나더군요. 양손에 둔 연놈을 붙잡고 있는데도 둘 다 제 손 하나에 이리저리 휘둘렸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제가 너무 흥분한 나머지 애들 생각은 못했었는데 애들이 많이 놀랐나 보더라고요. 제가 생각해도 그날 일은 딸들에게 너무 미안해요. 아들이야 너무 어려서 아무 기억도 못한다지만 두 딸들에게는 충격적인 일로 기억될 테니까요. 특히나 큰딸은 충격을 받아 그날 이후로 남편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않았어요. 심지어 저에게 남편과 헤어지라고까지 했습니다. 엄마는 도대체 아빠랑 왜 사는 거야? 동네 사람들이 아빠 바람난 거 다 아는데 쪽팔리지도 않아? 내가 쪽팔리긴 뭐가 쪽팔려. 바람 피우는 그 년놈들이 쪽팔릴 일이지. 아주 두 년놈들 다 그 자리에서 어디 하나 분질러 놨어야 했는데. 저도 저예요. 애가 뭘 한다고 애랑 그런 이야기까지 했는지 저도 속상한 마음에 딸한테 괜히 쏟아부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인간이랑 왜 사냐고. 우리는 상관없으니까 그냥 이혼해. 어차피 엄마도 아빠 사랑하지도 않잖아. 그때의 충격은 저도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남편에게 배신당했다는 마음도 마음이었지만 제 딴에는 자식들을 생각해서 남편이랑 어떻게든 살려고 한 건데 자식이 제가 남편을 사랑하지도 않는데 참고 산다는 걸 이미 알고 있다는 게 놀랍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했어요. 그래도 저는 이혼하지 않고 참고 버텼습니다. 그날 이후 얼마 뒤 남편도 잘못했다고 손이 발이 되게 빌면서 잘못했다고 하기도 했고 저도 혼자 힘으로 애 셋을 키울 자신은 없었으니까요. 남자가 한번 실수할 수도 있다 통 크게 이해해주기로 했어요. 저는 저의 지난날이 스스로 대견하다고 느낄 만큼 잘 참고 버텼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딸은 그런 저를 답답해했습니다. 그때는 저도 제 생각만 하느라 딸들이 얼마나 힘들었을지는 생각도 못한 것 같아요. 저도 몰랐는데 애들한테 제가 습관적으로 너희 때문에 참고 살았다는 소리를 종종 했나 봐요. 둘째나 막내는 제가 그런 소리를 해도 별로 심각하게 듣지 않았는데 큰딸은 달랐습니다. 제가 남편에 대한 하소연을 하거나 살기 싫다는 소리를 하면 과민하게 받아들였어요.
인간이 30년을 같이 살면 좀 변할 줄 알았는데 어쩜 저렇게 눈꽃만큼도 변하지 않을 수가 있니? 아휴, 지겨워. 내가 저 인간 때문에 늙지 늙어. 아빠가 안 변하긴 뭘 안 변해. 그래도 지금은 바람은 안 피우잖아. 엄마가 다 용서하고 지금까지 살아줘놓고 이제 와서 지겹다고 하면 어떡해. 엄마가 좋다고 참고 살았으니까 끝까지 엄마가 책임지고 살아야지. 딸년이라고 말하는 것 좀 봐. 내가 너희 아버지 좋아서 살았니? 다 너희 생각해서 엄마가 꾹 참고 산 거지. 그 참고 살았다는 말 좀 안 하면 안 돼? 누가 참고 살라고 했어? 엄마가 혼자 살 자신 없어서 멋대로 아빠 용서해줘놓고 지금 와서 왜 나한테 생색이야, 생색은. 너 어떻게 엄마한테 그런 말을 해? 엄마가 어떻게 살았는지 제일 잘 아는 년이 꼭 그렇게 잔인하게 말을 해야겠어? 그때는 저도 왜 그랬는지 아무 잘못 없는 큰딸에게 괜히 화를 냈어요. 저에게 상처되는 일이면 아이들에게도 똑같이 상처가 되는 일이었는데 마치 제가 혼자 피해자인 것처럼 딸에게 위로까지 받고 싶어 자꾸만 하소연을 하고 투정을 부렸습니다. 딸이 듣기 싫다고 하는데도 말이죠. 난 진작부터 엄마한테 아빠랑 헤어지라고 했어. 엄마가 마음대로 팔자 꼬아놓고 자꾸 징징거리지 마. 나도 사는 거 힘들어 죽겠는데 도대체 언제까지 엄마 하소연만 들어줘야 돼? 알았다, 알았어. 내가 누구를 탓하겠니? 평생 자식하고 남편만 생각하면서 참고 산 내가 바보지. 갱년기였는지 그때는 누가 무슨 말만 하면 그렇게 서럽고 슬펐어요. 세상에 누구도 내 편이 아닌 것 같고 저만 바보처럼 산 것 같고 누구라도 붙잡고 내 인생 다시 돌려달라고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더군다나 그때 시부모님 때문에 더 힘들기도 했어요. 당시에 시아버지께서 지병으로 돌아가시고 시어머니께서 혼자가 되셨습니다. 그런데 시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직전 시골에 사시던 집을 정리해 서울로 올라오셨는데요. 그 재산을 저희와 상의도 없이 시동생이랑 동서에게 몽땅 다 줬어요. 물론 과거에 제가 시부모님 재산이고 뭐고 다 관심 없다고 하긴 했지만 그래도 정말 몽땅 다 동서에게 주실 줄은 몰랐어요. 제가 자식으로서 아무것도 안 했다면 저도 욕심내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저도 시부모님께 한다고 했습니다. 시아버지께서 심장질환 때문에 서울에 올라오셨을 때 제가 매일 병원에 모시고 다녔어요. 동서는 면허가 없어서 운전할 줄 아는 제가 항상 다녔습니다. 더군다나 병원에 입원하셨을 때도 시아버지께서 간병인은 죽어도 싫다고 하셔서 저와 남편이 번갈아 간호했어요. 동서랑 시동생은 일 핑계, 애들 핑계로 주말에 빼꼼 시아버지께 얼굴만 비추고 말았습니다. 반면 저는 병원에 있으면서 시아버지 소변통까지 받고 기저귀까지 채워드리고 했어요. 아무리 가족이라도 제가 여자이고 며느리인데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시아버지도 고맙기는 했는지 저한테 웬일로 고맙다고 저 같은 며느리 세상에 없다고 하셨어요. 내가 죽을 때가 되긴 했나 보다. 딸도 아니고 어쩌다 며느리 시중까지 봐봤고.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아버님 며느리로 30년 넘게 살았는데 딸이나 마찬가지죠. 시아버지도 쇠약해지시긴 하셨는지 몸도 많이 야이고 많이 마르셨어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저에게 소리 지를 때 보면 무서운 호랑이 같았는데 어느새 많이 늙으셨더라고요. 그래. 며느리면 딸이나 마찬가지지. 고맙다. 어디 세상에 얼굴 한번 안 구기고 시아버지 기저귀까지 갈아주는 며느리가 있겠어. 너 같은 며느리는 어디에도 없을 거다. 평소에 시아버지라면 시침 뚝 떼고 뻔뻔하게 구실 줄 알았는데 그래도 며느리한테 기저귀까지 갈게 하는 건 아무래도 민망하셨는지 병원에 있는 동안 저에게 딸 같다, 고맙다, 좋은 말만 해주시더라고요. 그때 시동생이랑 동서는 뭘 했느냐고요? 시동생은 간호하는 대신 시부모님께 돈으로 드렸어요. 본인 일도 바쁘고 동서도 무릎이 안 좋아서 왔다 갔다 못한다고 돈 없는 저희에게 병원 일을 다 떠넘겼습니다. 그런 시동생이 얄미워 저는 남편에게 투덜거렸어요. 도대체 서방님이랑 동서는 뭘 하는 거냐고요. 어떻게 시아버지가 6개월 넘게 병원 신사를 지시는 동안 한 번도 들여다보지 않냐고 따졌어요. 그래도 이 인간이 웬일로 저에게 미안하긴 했는지 시동생이랑 동서를 만났을 때 한마디 하기는 하더라고요. 재영이 너는 아무리 바빠도 아버지 병원 계실 때 한번 들여다보긴 해야지. 어떻게 된 게 일핑계만 대고 얼굴 한 번을 안 비추냐? 네가 안 되면 재수씨라도 보내든가 해야지. 나랑 네 형수랑 둘이 번갈아 가면서 병원에서 사느라 우리 집안 꼴 아주 엉망이야.
평소에는 시아버지 눈치 보느라 시동생한테 말 한마디도 못하더니만 몇 달 아들 노릇 좀 했다고 웬일로 어깨 펴고 말하더라고요. 그러면 뭐래요. 20년 넘게 대기업에 다닌 시동생을 멍청한 남편이 어떻게 말로 이기겠어요. 형이랑 형수 고생한 거 우리도 알지. 근데 형도 알잖아. 내가 요즘 회사에서 중요한 시기인 거. 올해 열심히 하면 내년엔 무조건 임원 다는 거라 나한테도 중요해. 형도 알잖아. 우리 집에 희망이라고 누가 있어. 나밖에 없잖아.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아들이 대기업 임원 소리 듣는 거 보시게 해야 할 거 아니야. 우리 집에 희망 어쩌고 하는 시동생의 소리에 남편은 금세 다시 풀이 죽었습니다. 뭐 그거야 그렇지. 너 임원 되면 아버지 오늘 내일 하시다가도 벌떡 일어나실 거야. 그럼 형. 나도 힘들다니까. 장남인 형이 잘 나가봐. 막내 내가 이렇게 열심히 직장 생활할 필요가 뭐가 있냐고. 그래. 내가 능력이 없어서 우리 막내가 고생이 많다. 에이, 형은 뭘 또 그렇게까지 말해. 각자 자기가 잘하는 거 하면서 사는 거지. 형수, 죄송해요. 아버지 간호하느라 많이 고생하셨죠? 근데 형수도 참 대단해요. 애들 엄마는 워낙 마음이 어리고 몸이 약해서 아버지 병간호는 죽어도 못하겠다는데 형수는 어떻게 몇 달을 하셨어요? 감사해요. 아버님이 죽어도 간병인은 싫다고 하시는데 뭐 방법이 있나요? 할 수 있는 사람이 해야죠. 시동생의 여우 같은 말솜씨에 금세 저나 남편이나 다 말려들었어요. 저도 마음 같아서는 하고 싶은 말이 많았지만 말해봐야 뭐 하겠어요. 무슨 말을 해도 시동생 말솜씨를 이길 수가 없을 텐데요. 더군다나 돈 없으면 몸으로라도 때워야지 어쩌겠어요. 저나 남편이나 둘 다 능력이 없으니 할 수 없는 노릇이었죠. 거기다가 남편은 한편으로 우리가 바로 곁에서 수발을 다 들었는데 설마 시아버지께서 그냥 입 싹 닫겠냐고 끝까지 기대했어요. 그런데 저희에게 떨어진 콩고물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어요. 동서가 미리 선수를 쳤더라고요. 아버님 돌아가시면 어머님은 저희가 모실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몰랐는데 저나 남편이 병원에서 시아버지 병간호를 하고 있을 때 동서는 매일 시어머니를 모시고 여기저기 놀러다니며 시어머니에게 점수를 따고 있었더라고요. 그러면서 시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본인들이 시어머니를 모실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답니다. 그랬으니 시어머니는 동서에게 홀라당 넘어가서 시아버지에게 집을 판 재산을 다 둘째네에게 주라고 하신 거예요. 당신 없으면 나 혼잔데 그 까마득한 세월을 외로워서 어떻게 살아. 그래도 우리 착한 둘째 며느리가 고맙게도 먼저 나 데리고 살아준다는데 당연히 재산이든 뭐든 우리가 있는 건 다 둘째네 줘야지. 아이고 우리 둘째가 그런 생각을 다 하고 역시 대학물 먹은 며느리는 다르다니까. 기특하네 기특해. 시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동서가 시어머니를 모신다는 조건으로 시아버지는 시동생에게 그 으리으리한 기와집을 판 재산을 몽땅 다 증여해 주셨어요. 저와 남편은 당연히 서운했죠. 하지만 동서가 시어머니를 평생 모시겠다는데 제가 무슨 할 말이 있나 싶어서 억울해도 그러려니 했습니다. 사실 동서도 대단한 게 돈이 아무리 좋아도 시어머니 성격이 보통이 아닌데 앞으로 평생을 어떻게 모시겠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시어머니 시집살이 하는 것도 힘들어서 매일 툴툴거리던 사람이 앞으로 남은 세월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나 싶었죠. 세월에 장사 없다더니 시어머니도 늙기는 늙더라고요. 사실 다른 사람은 다 변해도 저희 시어머니는 절대 안 변할 줄 알았어요. 워낙 꼬장꼬장 하셨어야 말이죠. 70이 넘어도 80이 넘어도 항상 저만 보면 날카롭게 구시고 잔소리를 하시니 우리 시어머니는 90이 넘어도 똑같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시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나서부터는 시어머니께서 확연히 달라지셨어요. 동선에 들어가시고 나선 특히나 더 다른 사람 같았죠. 사실 시어머니 성격이 보통이 아니다 보니 동서도 처음 시어머니를 모시기 시작했을 때는 저만 보면 힘들다고 투덜거렸어요.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처음으로 맞이하는 시어머니 생신이라 가족들이 다들 모여서 조촐하게 생일 파티를 한 날이었어요. 오랜만에 애들까지 다 모이니 시어머니께서도 기분이 좋으신지 노래도 부르고 춤까지 추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다들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는데 동서 표정이 안 좋더군요. 저는 그럴 줄 알았다 싶다가도 어쩐지 동서한테 마음이 쓰여 슬쩍 동서 곁으로 다가갔어요. 그랬더니 동서가 기다렸다는 듯 제 옆에 착 붙어 그동안 마음에 남아놨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원래 나이 들면 잠을 안 자는 거예요?
저 어머님 때문에 정말 미쳐버리겠어요. 새벽 1시만 되면 일어나서 거실이고 화장실이고 자꾸만 왔다 갔다 하시는데 진짜 돌아버리겠다니까요. 애들도 아침 일찍 출근해야 되는데 할머니가 새벽마다 돌아다니는 통에 자꾸 새벽에 깬다고 투덜거려요. 우리 친정엄마도 그랬어. 연세 드시면 자꾸 초저녁에 주무시고 새벽에 깨시더라. 잠이 안 오니까 계속 돌아다니고. 그러니까요. 초저녁에 자꾸 주무시려고 해도 못 주무시게 하는데도 제 말을 안 들어요. 저녁 차리면 졸려서 대충 드시고 한참 주무시고는 새벽에 배고프다고 자꾸 일어나서 냉장고 뒤진다니까요. 동서가 얼굴까지 붉어져서 말을 토해내는데 저는 처음엔 마냥 웃겼어요. 그러게 무슨 자신감으로 시어머니와 살겠다고 했냐고 했습니다. 어쩌겠어. 동서가 어머니 끝까지 책임진다고 했으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참고 살아야지. 형님, 제가 고생한다니까 은근 기분 좋으신가 봐요? 동서는 제 말에 원망스럽다는 듯이 눈을 흘겼습니다. 아휴, 왜 괜히 나한테 시비야. 동서가 자신 있다고 그 많은 재산 다 가져갔으면 당연히 참고 살아야지. 그럼 어떡해. 사실 저는 동서 말대로 고소하기는 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보통 성격도 아니고 모시고 사는데 쉬운 줄 알았어? 몰라요. 저는 형님이 제 마음 알아주실 줄 알고 이야기한 건데 암튼 내 마음 아무도 모른다니까. 동서는 서운하다는 듯 콧방귀를 뀌고는 주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 뒷모습을 보는데 동서가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게 힘들기는 힘든지 살이 많이 빠지기는 했더라고요. 그 후 1, 2년 동안도 시어머니랑 사는 게 힘들다고 매일 우는 소리를 하더니만 그래도 점차 참을만 한지 얼마 전부터는 별말 없었어요. 저는 이상해서 동서에게 물었습니다. 전에는 만날 때마다 어머니 때문에 힘들다고 우는 소리 하더니만 오늘은 조용하네. 안 그래도 어머니가 자꾸 잠을 안 주무시길래 낮에 문화센터도 모셔다 드리고 수영장도 다니고 했더니 전보다 피곤하신지 좀 주무시더라고요. 확실히 전보다는 나아졌어요. 동서가 확실히 머리가 좋은 사람이라 그런지 머리를 쓰긴 썼더군요. 시어머니를 바쁘게 만들었더니 확실히 잠이 늘었대요. 전처럼 새벽에 일어나 돌아다니시지 않으시니 동서가 덜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신기하게 그 이후에 동서가 시어머니 욕을 딱 멈췄어요. 그리고 더 신기한 건 시어머니였습니다. 잠을 잘 주무신다고 하신 이후부터는 신기할 정도로 사람이 유순해졌더라고요. 말이 좋아 유순해진 거지 어딘가 힘도 없고 전보다 말수도 많이 줄었어요. 변한 시어머니가 신경 쓰이기는 했지만 동서도 시동생도 별말 없길래 저나 남편은 마냥 잘 지내시나 보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얼마 전부터 좀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당뇨가 있어서 저랑 3달에 한 번 약을 타러 병원에 가요. 최근에 약을 탈 일이 있어서 시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가는데 시어머니가 좀 이상하더라고요. 동선의 집에서 병원까지 차로 20분밖에 안 걸리는데 그 사이에 잠이 드셨어요. 그러더니 병원에 도착해서 깨워도 일어나질 않으시더라고요. 제가 어깨를 흔드는데도 세상 모르고 주무셨어요. 저는 아무래도 이상해서 동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는데도 시어머니께서 일어나질 않는다고요. 그러자 동서가 하는 말이 요즘 시어머니께서 부쩍 잠이 많아지셔서 툭하면 낮잠을 잔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아무래도 이상해서 병원에 온 김에 의사에게 물어봐야겠다 싶었습니다. 아무래도 시어머니께서 당뇨가 있다 보니 혹시 당뇨 수치가 전보다 더 안 좋아졌나 신경이 쓰여서요. 시어머니를 간신히 깨워서 진료 시간에 맞춰 병원에 들어갔어요. 피검사랑 소변검사를 하고 진료실에 들어갔는데 의사 말이 당뇨 수치는 전에 왔을 때랑 별로 차이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약도 드시던 대로 그대로 먹으면 될 것 같다고요. 저는 걱정이 돼서 의사에게 물었습니다. 요즘 전보다 잠도 많이 주무시고 한번 주무시면 잘 깨지를 못하시는데 괜찮은 거냐고요. 그러자 의사 말이 자고 나서 피곤하지 않으시고 별다른 증상이 있는 게 아니면 괜찮다고 했어요. 물론 시어머니께 다른 증상이 있는 건 아니니 다행이다 싶었지만 제가 보기엔 전보다 말도 없어지시고 어딘가 가라앉아 보이는 게 좀 이상하긴 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자 의사가 걱정되면 며칠 있다가 정밀 검사를 받아보라고 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연세가 있으니 점검 차원에서 검사를 받아보면 좋을 것 같다고요. 저도 그게 좋을 것 같아 다음 주로 병원 예약을 잡아놓고 시어머니를 동선에 모셔다 드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한 주 뒤 병원에 가기 위해 시어머니를 모시러 동선회에 갔어요. 나 아직 아침 안 먹어서 둘째가 밥 차리고 있어. 큰애 너도 안 먹었으면 같이 먹자. 병원 예약 시간 얼마 안 남았는데 아직 식사 안 하셨어요?
벌써 10시가 넘었는데. 제가 알기론 시어머니는 오전 8시, 9시면 아침을 드시는 걸로 아는데 10시가 넘을 때까지 식사를 안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놀라서 아침을 차리고 있다는 동서를 찾아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방으로 들어가자 동서가 화들짝 놀라더니 어머니가 드실 밥에 뭔가 넣다가 놀라서 손에 있는 걸 허리 뒤로 빠르게 숨기더라고요. 저는 아무래도 이상해서 동서에게 다가갔습니다. 내가 병원 10시 예약이라고 했는데 어머님 아직도 아침 안 드셨어? 그게 사실은 어머님이 조금 전에 일어나셨어요. 제가 아무리 깨워도 안 일어나셔서 어머니 성격 아시잖아요. 배고프면 아무것도 못 하시는 거. 좀 늦어도 아침은 드시고 가셔야 할 것 같아요. 어머, 형님 뭐 하시는 거예요? 동서가 뭔가 숨기는 듯한 얼굴로 제 눈도 마주치지 못하며 말을 웅얼거렸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이상해서 저는 동서의 등 뒤로 다가가 허리춤에 숨긴 물건을 낚아챘습니다. 그러자 동서가 어쩔 줄 몰라 하더니 제가 뺏은 물건을 다시 뺏기 위해 저에게 달려들더군요. 동서의 행동에 놀란 저는 황급히 손에 들고 있던 물건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작은 통에 가루로 된 약이 들어있더라고요. 동서 왜 이래? 도대체 어머니 밥에다가 뭘 넣었길래 그러는 거야? 이거 뭐야? 형님, 그게 뭐냐면요. 사실은 수면제예요. 이거 먹으면 노인네가 조용히 자길래. 동서의 말에 저는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수면제라고 말하는 동서의 눈동자도 잔뜩 풀린 게 이상했어요. 동서, 설마 지금 80이 넘은 노인네한테 매일 수면제를 먹인 거야? 저는 너무 황당해서 말도 제대로 안 나오는데 동서는 뻔뻔하게 짝이 없더라고요. 80 넘었으면 이제 살 만큼 사셨잖아요. 어차피 매일 약으로 연명하는 인생인데 그깟 수면제 좀 먹으면 어때요? 순간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런 일이 있다는 건 뉴스나 드라마에서나 봤지 정말 제 주변에서 일어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동서, 제정신이야?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해? 사람이 아무리 힘들어도 할 일 못할 일이 있는 거지. 이런 짓까지 하면 어떡해? 형님은 안 해봐서 몰라요. 어머님 모시고 사는 게 얼마나 지옥인지 모르죠? 나도 살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애들 아빠랑 아주버님한테는 비밀로 해주세요. 제 손까지 잡고 동서가 비는데 순간 저는 겁이 덜컥 났습니다. 지금이라도 제가 알아서 다행이지 혹여 시어머니 건강에 문제라도 생겼으면 어쩔 뻔했어요. 저는 동서의 손을 뿌리치고 그대로 집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남편에게 전화했어요. 그리고 제가 제 두 눈으로 본 상황을 그대로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남편과 제가 동선의 집으로 갔습니다. 남편이 미리 시동생에게 연락해서 할 말이 있으니 집에 있으라고 했다더라고요. 그리고 시간 맞춰 동선회로 한 사람이 더 왔습니다. 바로 시아버지 담당 변호사였어요. 살아생전 시아버지의 재산 관련 업무를 해주셨던 분이죠. 둘째 며느님께서 저는 어머니를 부양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사실이 명확하기에 지금 현 시간부로 어머님은 큰아드님 댁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을 모시는 조건으로 받았던 재산은 그대로 큰아드님과 며느님께 넘어간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말도 안 돼. 그깟 수면제 좀 한번 먹였다고 어머니를 뺏어가? 김 변호사, 내 말 좀 잘 들어봐요. 애엄마가 일부러 수면제를 준 게 아니라 어머니가 잠을 못 주무셔서 드린 거라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우리가 다 알아보고 왔어. 그 수면제 재수씨가 정신과에서 처방받은 거라던데 본인이 처방받은 수면제를 연세도 많은 분한테 그것도 수시로 먹이면 어쩌자는 건데? 지금 당장 어머니 모시고 가서 검사할 거야. 갑자기 이렇게 말도 어눌해 주시고 자꾸 맥을 못 추고 주무시는 게 수면제 부작용이래. 시어머니의 신변이 걸린 일이다 보니 변호사가 병원 측에 요청해서 수면제를 어떻게 처방받았는지 알아왔어요. 그런데 동서가 1년 전부터 정신과에서 진료를 받았더군요. 둘째 며느님께서 정신과에서 우울증 진단까지 받으신 상태라 어머님을 모시기엔 어려운 상황이신 것 같네요. 둘째 아드님이 따로 어머니를 부양하실 게 아니라면 예정대로 큰아드님 댁으로 모시겠습니다. 말도 안 돼. 어머님은 저랑 사실 거죠? 그쵸? 그 와중에도 시어머니는 아직도 잠에 취해서 저희가 무슨 소리를 하는 줄도 모르셨어요. 이거 봐. 도대체 수면제를 얼마나 먹였길래 우리 엄마를 저 지경으로 만든 거야? 재영이 너 이 새끼. 네 마누라가 어머니 이렇게 만드는 동안 너는 뭐하고 있었냐? 남편은 시동생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그 와중에도 동생과 시동생은 어머니를 끝까지 모시겠다고 소리쳤지만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시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 유언장에 이미 다 정리를 해놓으셨더라고요. 집이며 땅이며 모든 재산은 시어머니를 제대로 부양하는 자식에게 모두 다 증여하겠다고요. 그랬습니다. 결국 시어머니를 우리 집에 모셨어요. 시어머니의 상태는 수면제 과다 복용으로 인한 부작용이 맞았어요. 그 이후 시어머니는 한 달째 병원 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변호사 말이 시부모님의 재산뿐만이 아니라 동서가 시어머니에게 한 행동을 고소해서 위자료까지 받을 수 있대요. 남편과 시어머니는 동서의 행동이 괘씸하다며 지금이라도 당장 살인 미수로 동서를 고소할 것처럼 굴어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습니다. 동서도 시어머니를 모시는 동안 우울증이 생겼어요. 시어머니에게 한 행동은 잘못됐지만 동서의 마음이 아예 이해가 되지 않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세요? 정말 동서를 고소하는 게 맞을까요? 저는 아직도 마음이 서지 않아 남편을 말리고 있습니다. 우리 집 상황을 객관적으로 들어주신 여러분께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하나하나 다 읽어보고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갑자기 시어머니를 모시게 돼서 마음이 싱숭생숭하지만 여러분의 가정에는 항상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중반의 여성입니다. 저의 남편은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 하나를 키우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 아들이 올해 말에 결혼을 합니다. 이제 아들도 결혼을 시킬 때가 되었고 저도 남편에게 해묵은 감정을 털어버리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제가 남편을 왜 미워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하나뿐인 아들을 어떻게 애지중지하면서 키우게 되었는지 그 내용이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제 사연 끝까지 잘 들어주시길 바랄게요. 저는 가난한 시골의 농부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제 위로 오빠가 하나 있고 밑으로는 남동생이 있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매일 하루 종일 고된 농사일을 하시면서도 저희 오빠에게 장남으로서의 기대를 걸고 공부를 열심히 시키셨고 좋은 대학에 가라고 강력하게 권하셨습니다. 오빠는 고등학교 때까지는 부모님의 기대에 조금 부응을 하는 척했는데 서울에 있는 대학에 들어가자마자 학생운동에 뛰어들어 부모님의 기대를 저버렸습니다. 오빠는 서울에 있는 대학교를 다니다가 1년도 채 되지 않아 학생운동에 뛰어들어 시위대회 앞장을 섰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었겠어요. 80년대에는 학생운동에 관련되기만 해도 경찰서에 쥐도 새도 모르게 잡혀가잖아요. 그 후로도 오빠는 밥 먹듯이 경찰서에 드나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오빠에게 아버지는 천하의 불효자식이라고 화를 내시고는 등을 돌리셨습니다. 그런 놈은 내 아들이 아니야. 이제 난 아들 하나뿐인 거야. 당신도 그 놈은 잊어버리고 막내한테나 신경 써. 그러나 어머니는 오빠를 참아 버리겠다는 말을 하실 수는 없었어요. 어머니에게는 눈물로 키운 장남이었던 거지요. 그래서 오빠가 구치소에 들어가 있는 동안 매주 일요일마다 오빠를 면회하러 다녀오셨습니다. 그래도 그 애를 버릴 수는 없어요. 지금은 제정신이 아니라서 저러고 다니지만 정신만 차리면 제대로 된 생활을 하게 될 거예요. 난 그 애를 버릴 수는 없어요. 제 아버지는 그런 오빠와 어머니에게 실망하셨고 그 후부터는 제 막내 동생에게 집착하기 시작하셨죠. 아버지는 막내가 오빠보다 더 좋은 대학에 가길 원했지만 그 애는 오빠보다 머리가 좋지는 않아서 그런지 그러지 못했습니다. 막내 동생은 부모님의 강압에 못 이겨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를 하긴 했지만 겨우 지방에 있는 국립대학교를 간당간당한 성적으로 졸업했습니다. 그리고는 적당한 기업체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오빠와 남동생 사이에 있는 저한테는 아버지도 어머니도 그 누구도 신경 써주지 않았습니다. 딸이라는 이유로 저는 어릴 적부터 혼자서 모든 일을 해결해왔고 부모님의 도움 없이 고등학교까지 무사히 나왔습니다. 그런데 대학을 가려고 준비 중이었던 저에게 아버지는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기집애가 대학 나와서 못해다 써. 너는 어디 공장이라도 들어가. 그래서 네 오빠 등록금이나 벌어다 주고 적당한 나이가 되면 시집갈 생각이나 해라. 저희 부모님은 옛날 분들이라서 여자가 공부해봤자 말만 안 듣지 아무 쓸모가 없다고 하시면서 제가 대학 가는 걸 반대하셨습니다. 저는 여자라는 이유로 대학을 못 가게 하는 아버지에게 서운하고 억울해서 대들었지만 아버지는 눈 한 번 깜빡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 저도 대학에 가고 싶어요. 오빠랑 동생한테는 다 등록금 대주고 할 거면서 왜 나만 차별해요? 제가 딸이라서 공부할 필요조차 없다는 건 너무하잖아요. 다 같은 자식인데 왜 저만 대학 못 가고 공장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시끄럽다. 너는 기집애고 시집 가면 끝이잖아. 시집 귀신이 될 애한테 무슨 등록금을 써? 자식 새끼 대학 보내는데 돈이 한두 푼 드는 줄 알아? 아버지는 딸내미 대학 보낼 돈은 없어. 그러니까 얌전히 돈이나 벌다가 시집 가. 알았어? 결국 저는 아버지의 강압에 못 이겨 옷을 만드는 공장에 취직을 하게 되었고, 대구에 있었던 그 공장의 기숙사에서 숙식을 해결하면서 하루에 10시간 이상을 일하게 되었습니다. 야근까지 마다하지 말고 열심히 일을 하라는 말만 남기고 아버지는 저를 그 공장에 취직시키고는 오빠에게만 신경을 쓴 것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오빠가 아버지의 기대를 저버리고 경찰서를 들락거리자 실망하신 아버지는 막내 동생에게 기대와 등록금을 모두 쏘아 부으셨습니다. 아버지가 제게 했던 차별과 멸시를 경험하고 나서 저는 마음에서 아버지를 몰아내버리고 절대 돌아보지 않겠노라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집에는 일정한 금액만을 보내면서 제가 번 돈에서 일부를 떼어 적금을 들었습니다. 저는 공부가 너무 하고 싶었기 때문에 몇 살이 되더라도 대학은 가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는 어두컴컴한 공장의 한쪽 구석에서 그날도 먼지를 마셔가면서 열심히 미싱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그 전날에 책을 읽다가 새벽에 잠이 들어서 아침부터 머리는 무겁고 눈까지 침침했습니다. 그렇게 비몽사몽간에 위험천만하게 미싱을 돌리고 있던 저에게 아버지가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갑자기 찾아온 아버지가 반갑다기보다는 겁이 났고 만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 날은 꼭 돈을 요구하시거나 돈이 될 만한 것은 무엇이든 저에게서 빼앗아 가시곤 했던 안 좋은 경험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런 제 마음을 전혀 싹 무시하셨던 건지 제 얼굴을 보자마자 싱글벙글 웃으면서 저한테 물으시는 것이었습니다. 일은 잘하고 있냐? 어디 아픈 곳은 없고? 무슨 일이신데요? 또 돈 달라고 오신 건가요? 무슨 그런 섭섭한 말을 하냐? 이제까지 이 애비가 너한테 돈만 가져가는 악덕 빅쟁이였냐? 너는 도대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그래도 나는 애비 노릇한다고 너한테 좋은 혼처 자리 소개해주려고 왔건만. 이래서 딸년들은 걷어 키워봤자 아무 쓸모가 없다는 거다. 아버지는 퉁명스럽게 받아치는 제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으셨는지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눈에 힘을 주고 한바탕 잔소리를 쏟아내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버지가 가지고 온 소식도 관심이 없었고 지긋지긋하게 저를 괴롭혀대는 아버지 얼굴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어두운 얼굴로 아버지에게 요청했습니다. 그만 가주세요. 아버지가 원하는 혼처 따위는 관심 없어요. 저 이제 21살이에요. 결혼할 생각도 없고 지금은 아버지가 그저 제 돈만 안 뺏어 가셨으면 하는 바람밖에 없으니까요. 그럼 안녕히 가세요. 제가 냉정하게 말하며 일어나려고 몸을 일으키자 아버지가 제 팔을 확 잡으면서 강제로 다시 끌어다 의자에 앉혔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으르렁대듯이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년이 무슨 권리로 이 애비한테 그런 소리를 해? 감히 애비 말을 안 듣다니 정신이 빠진 거야? 이제껏 먹여주고 키워줬더니 은혜를 원수로 갚으려는 거냐? 이 남자는 건실한 사람이니까 군소리하지 말고 시집갈 준비나 해. 저는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진 메마른 감정으로 아버지를 대했다고 생각했는데 그때는 무슨 악에 바쳤었는지 잡힌 제 팔을 힘껏 뿌리치고 휴게실을 뛰쳐나가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저를 쫓아오시는 아버지의 면전에 대고 분노에 차서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버지가 무슨 권리로 저한테 시집가는 것을 강요하세요? 그럴 권리가 아버지에게는 없어요. 가세요. 그리고 저 다시는 찾아오지 마세요. 저년이 너 거기 안 서? 잡히면 죽여버릴 줄 알아, 이 배은망덕한 년아! 아버지는 마치 지옥에서 온 저승사자처럼 저희 뒤를 쫓아 달리셨습니다. 저는 덜덜 떨면서 아버지를 피해 공장을 뛰쳐나왔습니다. 그리고 사거리에서 택시를 타고 바로 시외버스 터미널로 가서 가지고 있던 돈을 탈탈 털어 서울로 도망쳤습니다. 그렇게 저희 서울 생활은 시작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서울로 도망친 저는 달동네에 방을 한 칸 얻고 서울에서 식당 설거지부터 건물 청소까지 온갖 허드렛 일을 해서 돈을 벌었습니다. 혼자 살면서 고등학교밖에 안 나온 여자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리 많지 않았기에 저는 닥치는 대로 뭐라도 해서 악착같이 돈을 모았습니다.
그러다가 가라오케 주점을 운영하던 그 여자를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그 가라오케 주점을 청소하는 일을 했었던 저는 그녀를 언니라고 부르며 잘 따랐고 그 여자도 가난한 저에게 공짜 밥과 지낼 잠자리를 주었습니다. 자기는 왜 이렇게 악착같이 일을 하니? 젊으면 다시 안 돌아와. 젊을 때 놀아봐야 하는데. 여기서 일해볼래? 청소 말고 내가 여기 맡아서 관리해줄 사람 찾고 있는데. 제가 여기서 일해도 될까요? 그런데 전 노래도 못하고 술 따르는 여자가 될 생각은 없어요. 그때는 가라오케 주점에 술 따르는 여자들이 있어서 남자들이 단체로 회사에서 회식이라도 오면 같이 노래 불러주며 분위기도 띄우고 2차도 나가는 여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여자들은 남자들과 나가면 대부분 불륜이나 몸을 파는 일을 한다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아무리 돈이 궁해도 그런 일은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자 그 여자는 입맛을 다시더니 제 촌티나는 옷차림을 보고 한숨을 푹 쉬었습니다. 아휴, 그래. 자기는 그런 일 하기엔 조금 촌티는 난다. 몸매 잘 빠지고 키도 큰 것도 아니니까 이 가게 맡아서 경영하고 한 달에 한 번씩 나 만나서 보고만 해주면 돼. 자기 마음대로 경영하고 매달 입금만 잘해주면 난 상관없어. 어때? 해볼래? 예, 그렇다면 할게요. 저는 너무 감사하죠. 저는 사장님의 솔깃한 제안에 기쁘게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다른 곳에서 일을 안 해도 거의 제가 뛰던 서너 군데 알바비와 같은 월급을 받을 수 있었고 숙식도 제공이 된다고 하니 얼마나 좋은 조건인가요? 아무리 달동네 방 한 칸이어도 보증금과 다달이 들어가는 월세는 아낄수록 좋잖아요. 저는 방 보증금을 빼서 도로 제 통장에 넣고 주점에 딸린 방으로 이사를 들어왔습니다. 사장님은 가라오케 주점 하나와 룸살롱도 하나 경영하는 서울에서 나름 성공한 큰손이었습니다. 저는 사장님의 요청에 따라 가라오케 주점을 거의 제가 경영하다시피 하는 위치에까지 올랐습니다. 매달 가라오케 주점의 수익을 정산해서 그녀에게 입금해주고 가게도 관리하면서 도우미들도 뽑는 등 젊은 나이에 사장으로서 할 일을 다 했습니다. 그렇게 서울 생활 3년 만에 저는 아끼고 아껴서 돈 5천만 원을 모았습니다. 그 돈으로 서울 외곽에 빌라를 한 채 사서 저는 그 집을 월세로 내놓아 다달이 35만 원의 불로소득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집을 계약하던 날 사장님에게 동행을 부탁하자 사장님은 놀란 눈치였습니다. 어머, 벌써? 여기서 일한 지 얼마나 됐다고 집 장사를 다 하고. 기집애 능력도 좋다. 너처럼 악착 같은 애는 처음 본다. 젊을 때 경험은 많을수록 좋다고 언니가 말했잖아. 한 살이라도 젊을 때 놀아야 된다고. 나이 더 먹으면 연애도 못해. 얼른 연애 좀 해, 기집애야. 언니, 전 그럴 시간이 없어요. 쓸데없는 일에 청춘을 낭비할 순 없어요. 공부를 하고 싶거든요. 사장님은 연애보다 돈맛을 먼저 알았다고 하면서 저에게 핀잔을 줬지만 저는 한 살이라도 젊을 때 많이 벌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제 한 몸이야 가라오케 주점 안에 딸린 방 한 칸으로 충분했기에 저를 위해 집을 구하거나 돈을 쓴다는 생각은 감히 하지 않았습니다. 가라오케 주점에 와서 술을 마시고 몇 시간의 해방감을 위해 청춘을 낭비하는 제 또래의 대학생들을 보면서도 하나도 부럽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저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돈을 모았다가 나중에 제가 원하는 공부를 해서 출세해야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저는 살면서 너무 뼈저리게 법을 알아야겠다는 생각을 깨달은 바가 있어서 법대를 희망했습니다. 입시 공부하려면 돈이 필요했고 대학 등록금도 만만치 않은 액수여서 저는 돈을 다 모을 때까지 연애를 절대 하지 않기로 다짐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제 굳은 마음을 비집고 들어온 것이 바로 남편이었습니다. 남편은 가라오케 주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23살 청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속 귀엽고 저에게 말을 걸기는커녕 눈도 잘 마주치지 못하던 남편의 순수한 면에 반해서 저는 알게 모르게 남편이 알바로 올 때마다 떡볶이를 사놓고 기다리기도 하고 커피를 타주기도 하는 등 제 나름대로의 관심을 보였습니다. 영호 씨, 이것 좀 먹어봐요. 저 앞에 시장에서 사온 건데 너무 많아서 좀 남겨놨어요. 아, 고맙습니다. 잘 먹을게요. 누나라고 불러도 되나요? 저보다 2살 위이신 거 아는데. 누나는 무슨, 그냥 이름 부르지. 겨우 2살 차이 정도는 사회에서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래도 전 부모님께 그렇게 배우지 않았어요. 누나는 누나죠.
예의 있고 깍듯한 그 남자에게 저는 점점 마음을 빼앗겼고 조금이라도 저를 봐주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끈질기게 관심을 갈구하면서 그 남자의 곁에서 맴돌고 있던 끝에 그는 술에 취한 어느 날 저와 하룻밤을 보내게 되었고 그날 밤부터 일주일 후에 군대를 갔습니다. 누나, 저 군대 가요. 그날 밤의 일은 실수였어요. 이제 저는 잊어주시고 누나는 좋은 남자 만나세요. 아니, 난 너 기다릴 거야. 영호야, 제대하면 우리 같이 살자. 미안해요. 기다리지 마세요. 3년이나 누나를 외롭게 만들 수 없어요. 저는 눈물을 흘리며 그를 군대로 보냈고 한 달이 지나자 저는 임신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제 인생의 첫 남자였기 때문에 아이 역시 그의 아이임에 틀림이 없었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남자의 아이를 가졌기 때문에 후회도 없었고 기쁜 마음뿐이었습니다. 당장 군대에 있는 그 사람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영호야, 잘 지내고 있지? 그날 밤의 결실로 내 뱃속에 아이가 생겼어. 아직 너 제대하려면 2년 반이나 남았지만 난 너만 기다릴 테니까 제대하면 우리 결혼하자. 대충 이런 내용의 편지를 그리움을 담아 길게 썼던 기억이 나네요. 하지만 영호 씨로부터 답장은 오지 않았고 그 사이에 저는 아기를 낳아 기르며 그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3년이 지난 후 영호 씨는 제대를 하고도 제 앞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가라오케 주점 일도 제쳐둔 채 그 사람을 찾아 돌아다녔습니다. 아기는 그동안 가라오케 주점 사장님께 맡기고는 미친 여자처럼 아이 아빠를 찾아 그 사람의 학교도 찾아가 보고 영호 씨의 과 친구들에게 물어서 대전에 있는 영호 씨의 본가에까지 찾아갔습니다. 사전에 약속도 없이 모르는 여자가 아들을 찾자 그의 부모님은 적잖게 놀란 눈치였습니다. 당황한 그의 아버지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아가씨는 누군가? 누군데 영호를 찾아? 저는 서울에 있을 때 영호 씨와 사귀던 여자예요. 영호 씨가 군대 가기 전에 저와 하룻밤을 보냈고 그 사이에 아기가 있습니다. 아들이에요. 아니, 우리 애가 그럴 애가 아닌데 아가씨가 잘못한 거 아니에요? 내가 아가씨 말을 어떻게 믿어? 설령 아가씨가 애를 낳았더라도 그 애가 우리 영호 애기라고 내가 어떻게 믿겠어? 우리 영호 행실 바른 아이야. 그러니까 영호 찾을 생각하지 마요. 그의 어머니가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꺼내고 싶진 않았지만 가지고 다니던 우리 아들의 사진을 꺼내 그의 부모님께 보여주었습니다. 그 사진을 본 부모님은 기가 막히셨는지 말문이 턱 막혀버리신 듯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제 아들과 영호 씨는 누가 봐도 딱 부자지간이라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똑 닮았거든요. 이건 내가 뭐라고 할 수가 없겠네. 우리 영호 어릴 적 사진이랑 너무 똑같아. 그런데 아가씨 어떡하지? 우리 영호는 지금 집에 없는데. 그의 어머니의 말은 제게 청천벽력 같은 충격이었습니다. 저는 이 말도 안 되는 소식에 다리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스르르 주저앉았습니다. 어디로 갔나요? 저 영호 씨 꼭 만나야 돼요. 제대하면 만나기로 약속했단 말이에요. 그 사람 어디 갔어요? 제 눈에서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런 저의 초췌한 모습을 보던 영호 씨의 아버지는 측은한 마음을 느껴서인지 제 거취를 물어보셨습니다. 우리 영호 중국으로 유학 갔어. 2년 후에나 돌아올 텐데 그동안 지낼 곳은 있나? 학생도 아닌 것 같고 나이도 지긋한 처자 같은데 설마 집도 없겠어요? 설마 당신 이 여자 같이 끼고 살 생각은 아니겠죠? 아니 그래도 우리 손주 낳은 애잖아. 인도적으로도 우리가 거둬야지. 우리 영호 핏줄이면 우리 핏줄인데. 아버님, 정말 그렇게 해도 될까요? 저는 부모님도 없고 이 세상에 오직 저 혼자뿐이거든요. 의지할 수 있는 어른이 필요해요. 우리 아기를 위해서도 할아버지 할머니의 애정이 필요하고요. 제가 여기 들어와서 살아도 될까요? 저는 최대한 불쌍한 척을 해야 했기에 멀쩡히 살아있는 부모님을 없다고 속이고 저를 고아로 만들었습니다. 지금에서는 그 말을 후회하지만 그때는 다른 방법이 없어 보였습니다. 제 부모님은 제가 서울로 도망친 후 한 번도 내려가지도 않고 두 분도 저를 찾지 않았으니 이미 죽은 사람들이나 다름없었고 저는 그만큼 절박한 상황이었으니까요. 결국 영호 씨의 부모님은 저에게 대전의 본가로 내려오라고 하셨고 영호 씨가 쓰던 방을 제가 살 수 있도록 내주셨습니다. 저는 그 길로 서울로 올라가 가라오케 주점 사장님과 눈물의 이별을 했습니다.
아유, 너 없으면 이 가라오케 좀 관리는 어떻게 하니? 너만큼 일을 잘하는 애를 찾기는 힘들 것 같은데. 그리고 영호라는 그놈 나는 별로인 것 같던데. 네가 정말 믿을 수 있는 놈이야? 언니, 저 영호 씨 사랑해요. 그 사람 마음이라도 잡으려면 그 사람 가족 곁에 있어야 해요. 갑자기 그만두게 되어서 죄송해요. 하지만 저 이번 기회를 놓칠 수 없어요. 서울에 있던 빌라를 제외한 모든 재산을 팔아서 통장에 넣어놓고 저는 얼마 안 되는 짐을 가지고 아기와 함께 영호 씨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저와 제 아들에게 잘해주셨지만 어머니는 저를 탐탁지 않은 눈으로 보시면서 틈만 나면 구박하시기 바빴습니다. 영호 씨가 돌아올 때까지 저는 그 집의 가정부처럼 일하는 며느리 역할이었습니다. 예, 국 맛이 이게 뭐니? 너 밥 해본 적 없어? 너무 짜고 시잖아. 아무리 김칫국이라도 묵은지 국물을 좀 짜서 넣고 끓여야지. 이래서 어떻게 먹으라고 그러니? 네, 죄송해요, 어머니. 다시 끓일게요. 어머니 손맛 저한테 좀 가르쳐 주세요. 네? 아휴, 이래서 출신이 중요한 건데 어디서 고아 같은 애한테 잘못 콕 깨워서 우리 아들이 평생이 힘들 거 생각하니 내가 정말이지 속이 다 터진다. 할머니, 우리 엄마한테 왜 그래요? 우리 엄마가 뭐를 잘못했다고? 에휴, 며느리가 예쁘면 손주도 예쁜 거지. 그런데 네 엄마는 할머니 말을 그렇게 안 들으니 이 할미가 네 엄마를 예뻐할 수가 있겠니? 너도 조심해. 손주라고 모든 게 용서되는 건 아니란다. 알겠니? 이 집에선 이 할미 말 안 들으면 내쫓아버릴 수도 있어. 이제 4살이 된 아들은 제가 어머니께 야단을 맞을 때마다 저에게 방패가 되어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어머니는 저에게도 제 아들에게도 미워하는 마음을 감추지 않으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들이 제 편을 들 때마다 윽박지르며 그 어린애에게 공포심을 심어주었습니다. 아들은 할머니가 소리를 지르는 날에는 겁에 질려 밤마다 오줌을 싸기를 7살 때까지 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의 눈을 피해 아들의 밤 소변 뒤처리를 몰래 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2년이 지나갔고 영호 씨는 드디어 중국 유학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그가 집에 오던 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영호 씨는 집에 오자마자 제가 달려가 그에게 안기자 유령이라도 본 양 질겁하면서 뒤로 물러났던 것입니다. 어머니, 아버지, 이 누나는 왜 여기에... 도대체 여기는 어떻게 알고 찾아온 거예요? 영호야, 이 애가 네 아이야. 벌써 6살이야. 내가 편지로 말했잖아. 제대하면 결혼하자고. 이렇게 애 생겼고 이만큼 컸는데 나를 책임도 안 지려고 했니? 이 애 당신 아들이란 말이야. 아니, 그러면 우리 아들이랑 합의도 안 한 상태에서 저 애를 낳고 길렀단 말이야? 사실은 너희 둘 다 결혼 약속도 안 한 상태라는 말이니? 어쩌면 그렇게 나를 감쪽같이 속일 수가 있어? 저 불려우 같은 계집이. 그래도 이 아이는 영호 씨 애고 저는 이 사람이랑 결혼 못하면 죽어버릴 거예요. 저는 어떻게든 이 집안에 매달려 했으므로 시아버지에게 매달렸고 마음이 약하신 아버님은 시어머니와 영호 씨를 설득시켜 그해 가을에 저는 영호 씨와 꿈에 그리던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이젠 법적인 부부가 되었고 아들도 많이 커서 유치원에 보내면 되었기에 저는 시댁에서 분가하여 서울에 집을 얻어 남편과 아들 세 식구만의 생활을 만끽하였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처음부터 저에게 깊은 사랑의 감정이 없었습니다. 그 때문에 남편은 대학의 남은 학기를 마치고 취직을 할 때까지 피임을 하자면서 본인이 정관수술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아직 남편의 나이도 어리고 앞으로 아기 낳을 기회는 많았으므로 저는 남편의 제안에 그러겠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12살 되던 해에 남편은 대기업 공장의 관리자로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공대를 졸업하면 대기업의 공장 쪽으로 발령이 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남편은 혼자 구미로 내려가게 되었고 저는 아들과 함께 서울에서 계속 살기로 했습니다. 아이가 공부를 잘했기 때문에 곧 들어가게 될 중학교를 시골로 내려가고 싶지 않아서였습니다. 다행히 남편은 제 계획에 두말 없이 찬성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알게 된 이야기지만 남편은 중국에서 유학했던 당시에 사귀었던 지선이란 이름의 여자가 있었고 그녀를 한국에 돌아와서 다시 만나 저 모르게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나중에야 그 사람이 지선이와 두 집 살림을 하고 싶어서 주말 부부를 받아들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느꼈던 남편에 대한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은 처음 구미로 내려간 후 몇 달 동안은 주말마다 서울의 집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야근이나 회식을 핑계 삼아 점점 서울로 오는 일이 없어졌습니다. 저는 남편이 취직을 하자마자 대학에 입학하기로 마음먹고 수능 공부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기에 남편이 오든 말든 신경을 쓸 틈이 없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조차도 서울집에 올라오지 않는 남편이 야속하기는 했지만 저 역시 너무 바빠서 남편이 와도 아이와 함께 놀러 간다거나 할 시간은 없었기에 참았습니다. 그동안 남편은 구미에서 공장에 다니면서 회사 사람들에게 지선이란 여자를 자기 부인이라고 소개해놓고 마치 그 여자와 결혼한 사람처럼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남편은 지선이와 사실혼 관계처럼 살기 위해서 거의 지방에 있는 회사 지사로만 돌아다니면서 저에게는 한 달에 한 번씩 꼬박꼬박 아이의 학비와 생활비만 보내주었습니다. 저는 한 해 재수를 해서 2년이 지나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처음 가고 싶었던 법과대학은 아니었지만 서울에 있는 대학의 회계학과를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처음 경험해보는 대학 생활은 저에게 신세계를 알게 해주었습니다. 공부도 열심히 했고 나이 차이가 거의 10년이나 나는 새내기들과 어울려 술도 마시고 개강 파티도 하는 등 젊을 때 누리지 못했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다녔습니다. 만약 남편과 주말 부부가 아니었다면 저는 대학을 갈 생각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4년의 세월이 흘렀고 어느덧 제 아들은 고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아이는 늦은 사춘기가 왔는지 같이 사는 저조차도 얼굴을 못 볼 때가 많았고 학교에서 워낙 늦게 왔기 때문에 집에서는 잠만 자고 다시 학교로 가는 수험생 같은 생활을 계속했습니다. 저는 회계학과를 졸업하고 회계사 사무소에 취직을 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지방으로만 일자리를 구해 돌아다니며 서울에 와서 살림을 합치겠다는 소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남편을 보던 어느 날 의심스러운 생각이 들어서 겨우 집에 하러 온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이제 아예 둘째 가질 생각은 하지도 않아? 난 아직 40대도 안 됐고 당신도 정관수술한 거 풀면 우리 둘째 아기 가질 수 있는데 아직 늦지 않았잖아. 아이 갖는 거 한번 생각해봐. 아니야. 이제 와서 또 무슨 애를 가져. 그럴 만큼 나 당신하고 돈독한 것도 아니고. 사실 내가 오늘 온 이유는 내 짐을 다 가져가라고 해서 온 거야. 그게 무슨 소리야? 이젠 주말 부부조차 하기 싫다는 거야? 우리 아들 대학 가면 내가 당신 있는 곳으로 내려갈게. 그럼 우리 같이 살 수 있잖아. 당신 설마 다른 여자 생겼어? 알고 있었어? 당신한텐 미안하게 생각해. 하지만 난 당신보다 그 여자가 더 좋아. 애를 가질 수 없어도 좋다고 했고 그 여자는 나를 믿고 따라줘. 그리고 당신과의 첫 만남이 나에겐 원해서 했던 것도 아니고 아들이 생겨서 결혼한 거나 마찬가지 아니야? 이제 애도 거의 다 컸고 하니까 우리 갈라서자. 그게 무슨 소리야? 이제껏 나를 속인 거야? 싫어. 나 절대로 이혼 못해.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진 당신은 나 못 벗어나. 그날 처음으로 남편은 제 뺨을 때렸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거머리 같은 여자라고 욕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는 너무 어이가 없고 믿을 수가 없는 남편의 돌발 행동에 쇼크를 받아 정신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쓰러진 저를 아무 처치조차 하지 않고 내버려둔 채 서울집에서 자기 옷을 전부 챙겨가지고 지방으로 내려가 버렸습니다. 지선이란 그년에게 간 것이겠죠. 저는 정신을 차린 다음 날 득달같이 남편을 따라 그의 집에 있는 지방에 내려갔습니다. 그 집에서 지선이란 그 여자를 처음 만났을 때의 쇼크는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여자 역시 저의 존재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제가 미친 듯이 남편 집에 벨을 눌러대자 짜증 가득한 얼굴로 문을 열어준 그녀가 물었습니다. 아줌마, 누구예요? 나 영호 씨 부인이야. 그러는 니녀는 누구야? 도대체 우리 영호 씨랑 얼마나 오래된 사이야? 너 이거 바람이야. 알기나 해? 나랑 영호 씨 사이엔 고등학생 아들도 있다고! 내가 악다구니를 쓰자 지선이란 여자도 충격을 받은 모양이었습니다. 그녀는 당장 회사에 있는 영호 씨에게 전화를 걸어 사실을 추궁했습니다. 자기야, 지금 이상한 여자 하나가 와서 나한테 환양년이라고 하고 자기가 본처라는데 이게 뭐야? 당신 그래서 계속 혼인신고 미루자고 하던 거였어? 쿨한 부부관계에 호적 정리가 필요 없다며. 난 당신이 쿨한 사람이라 그런 줄 알았어. 이게 무슨 일이야? 뭐라고? 아니 그 여자가 왜 우리 집에 와? 알았어 자기야, 내가 금방 가서 그 여자 쫓아내줄게. 기다려. 여러분, 이런 상황이 이해가 가시나요? 세상에 적반하장도 이런 적반하장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누가 뭐래도 호적상 제가 확실한 본처이고 지선이란 여는 상간녀인데도 불구하고 결국 그 집에서 쫓겨난 것은 저였습니다. 저는 너무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틀림없이 근무 시간인데도 남편은 지선이를 지키고 저를 쫓아내겠다면서 팔을 걷어붙이고 집으로 찾아오는 게 아니겠어요? 그리고는 양심도 없이 제 눈앞에서 사태질을 해가며 소리를 지르는 것이었습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당신이 이 집에 와? 어서 나가! 못 나가겠다면 나 경찰 부를 거야. 어서 나가지 못해? 우리 지선이한테 손끝 하나라도 대면 당신 내가 고발할 거야. 뭐라고? 당신 뭘 믿고 그렇게 기세가 등등해? 내가 본처야. 저녀는 상간녀라고. 이쯤 되면 미안하다는 말이라도 한 번 해야 하지 않아? 미안한 거랑은 별개지. 내가 당신 존재 자체를 지선이한테 숨긴 이유가 뭔지 알아? 사실을 알면 당신 성격에 지선이 해코지하러 올까봐 그랬던 거야. 지금처럼. 그러니 썩 나가. 그리고 다신 찾아오지 마. 내가 이혼서를 보낼 때까지 우리 만나지 말자. 웃기지 마. 내가 여기서 나가도 당신이랑 이혼은 절대 안 해줘. 그것만은 용서 못해. 나와 우리 아들을 두고 잘못한 사람도 당신이야. 그러니 내가 죽어도 전현이랑 혼인신고하는 꼴은 못 봐. 살면서 한 번도 저에게는 보여주지 않았던 남편의 지선이를 향한 살갑고도 저에 대한 가혹한 행동에 저는 두 손을 들고 순순히 그 집을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에게 힘으로 붙들려 그 집을 나오면서 저는 눈이 퉁퉁 붓도록 울었습니다. 남편을 믿고 살아온 날들이 너무 억울했고 남편이 한없이 미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 집에서 쫓겨나오면서 남편이 무슨 짓을 하든지 절대 이혼만은 동의하지 않겠다고 다시 한번 결심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저는 아들을 불러놓고 그날 낮에 남편에게 당한 일을 전부 말해주고 울면서 아들을 끌어안았습니다. 아들, 이제 너한테 아버지는 없는 거야. 난 절대 네 아버지랑 이혼은 하지 않을 거지만 아버진 다시 이 집을 찾아오지 않을 거야. 미안하다. 엄마 때문에. 괜찮아, 엄마. 나 그 사람이 아버지라는 걸 실감 못하고 살았어. 있던 없던 별로 나한테는 상관없어. 그것보다 난 엄마만 옆에 있으면 돼. 이런 일이 있다고 실망하지 말고 우리 둘이서라도 잘 살아가면 돼요, 엄마. 아들은 제 말을 듣고는 오히려 저를 위로해주는 것이 아니겠어요? 언제 이만큼 컸는지 그 애가 너무 든든하고 의지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아들과 강북에서 강남으로 이사를 갔고 남편이 줄기차게 보내는 전화, 문자와 내용 증명 등을 싹 무시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렇게 남편은 제 안에서 가슴 한쪽에 상처로 남아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잊으려고 노력했어도 잊혀지지 않고 그렇다고 완전히 무시해버릴 수도 없는 딱 그런 무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세월은 흘렀고 10년 전에 저는 남편의 부고장을 받았습니다. 남편은 저를 버리고 두 집 살림을 했었던 그 지선이란 여자와 나란히 집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그의 부모님이 말하더군요. 남편의 어머니는 그제서야 저에게 미안했는지 전화를 해서 제게 사과를 하시더라고요. 미안하다. 그 지선이란 여자를 믿는 게 아니었어. 내가 너한테 못할 짓을 많이 했다. 미안하다. 우리 영호가 그 지선이란 요망한 것을 만나지 않고 너랑 잘 살게 놔뒀어야 하는 건데. 아니요, 어머니, 됐어요. 저는 남편이 저와 아들을 버리고 그 여자를 선택한 것만 후회했으면 더 바랄 게 없습니다. 어머니까지 제게 사과하실 필요 없으세요. 그럼 잘 지내세요. 그 사람이 죽었으니 이제 더 이상 만날 일도 없겠네요. 그렇게 말하고 제가 전화를 끊으려고 한 순간 어머니는 저에게 터져나오듯 마지막 진실을 말씀하셨습니다. 잠깐만! 그 애가 죽기 전까지 가지고 있던 일기장을 너한테 유품으로 남겼어. 그러니 그 애의 마지막 유언이라 생각하고 그걸 가져가주면 안 될까? 비참하게 죽어갔던 그 애의 마지막 소원이었어. 그러니 꼭 빠른 시일 내로 대전집으로 와서 이 일기장 가져가렴. 아니요, 저 그 물건 안 받겠습니다. 그 사람이 남긴 건 뭐가 됐든 이제 제게 의미가 없어요. 남편의 유품은 어떻게 처리하든 어머니 마음대로 하세요. 저는 이 말을 끝으로 어머니의 전화를 끊었습니다. 비록 별거하며 남처럼 살았지만 남편의 죽음은 제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남편을 사랑한 시절이 있었기에 그 때문에 눈물을 흘렸지만 시어머니 앞에서는 애써 덤덤한 척했습니다.
별거를 10년째 하고 있는 남편의 죽음으로 제가 슬퍼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기도 싫었고, 제가 마음 약해진 틈을 타서 사별한 남편의 가족으로서 저와 제 아들과 어떻게든 연결되려는 시어머니의 속셈이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후에도 남편의 어머니는 제게 몇 번 전화를 더 했었지만 저는 그 전화를 받지 않았고, 제 냉정한 태도에 지친 것인지 그 뒤로는 제게 연락 한 번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남편의 부고 소식을 들은 지 며칠 후 저에게는 소포가 하나 왔습니다. 작은 상자 안에는 시어머니가 보낸 것 같은 남편의 일기장이 들어있었지만 그 당시에는 아직 남편을 용서할 수 없었기에 저는 그 내용을 보지도 않고 벽장 속 깊은 곳에 처박아 두었습니다. 그렇게 남편을 보내고 그 사실을 잊어버릴 만큼 평온했던 일상이 하루하루 흘러가던 어느 날 저에게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온 것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엔 스팸 전화인 줄 알고 전화를 받지 않았는데 같은 번호로 여러 번 전화가 오자 무슨 급한 사정이 있나 하고 전화를 받아보았습니다. 여보세요? 누구신데 몇 번씩 전화를 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경찰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길에서 어떤 할머니가 자동차 사고로 돌아가셨는데 가족이 없으셔서 전화드렸습니다. 그분 핸드폰에서 단축번호 1번이 아주머니로 되어 있으시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아는 사람 중에 할머니가 없는데요. 그 할머니 혼자 사시던 분이셨다는데요. 수소문을 해봐도 시신을 인도하러 오는 가족이 없어서 아주머니께 신뢰를 무릅쓰고 연락드렸어요. 혹시 아주머니가 할머니와 무슨 관계이신지 알 수 있을까요? 제 친정어머니는 작년에 암으로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는 할머니 또래의 여자는 없었는데 그 경찰은 일단 그쪽으로 내려와 보라면서 대전에 제 남편 본가 근처의 주소를 불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제야 제 시어머니가 생각난 저는 부랴부랴 경찰에 알려준 주소로 향했습니다. 할머니가 혼자서 밖으로 나오셨다가 변을 당하신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의 신원 확인을 해보니 아들은 10년 전에 돌아가시고 아주머니가 며느리로 되어 있으시던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제가 며느리예요.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어머니 시신 인도하고 장례식 잘 치러드리겠습니다. 저는 경황이 없이 경찰에서 진술을 하고 시어머니가 안치된 병원 영안실로 갔습니다. 남편의 아버님은 남편이 죽은 지 몇 년 후에 암으로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니는 그 후 혼자서 살고 계셨는데 치매에 걸리신 후에도 돌봐주는 가족이 없어서 길거리에서 변을 당하셨다고 그 지역 사회봉사자가 말했습니다. 그의 말을 듣고 저는 아들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이런 때에 저도 온전히 의지할 사람은 제 아들밖에 없었습니다. 어찌됐든 제 아들은 영호 씨의 핏줄이고 시어머니에겐 하나밖에 없는 손자니까요. 아들, 너 어렸을 때 대전에서 살았을 때 우리랑 같이 살던 친할머니 있지? 그분이 돌아가셨다고 연락이 왔어. 네가 그분 손자이니까 상주 노릇을 해야 할 것 같구나. 엄마 혼자서 장례 치르기는 힘들고 그러니 바로 내려와 주렴? 네, 그 할머니 생각하면 엄마 괴롭히고 못된 말만 하셨던 분이었지만 그래도 돌아가셨다니 슬프네요. 지금 바로 내려갈게요. 저는 아들을 기다리며 어머니의 장례 준비를 했습니다. 아들도 어렸을 때는 그렇게 무서웠던 할머니였지만 돌아가셨다고 하니 슬퍼하며 상주로서 든든히 장례식장을 지켜주었습니다. 그렇게 사흘 동안 조촐한 장례를 치르고 서울집으로 올라온 저는 그 작은 소포에 담긴 일기장이 갑자기 생각났습니다. 언젠가 어머니께서 제게 얘기했던 남편이 남긴 유품이 확실해 보였습니다. 저는 급히 벽장을 뒤져서 남편이 남긴 낡은 일기장을 찾아냈고 한 장 한 장 넘겨가며 읽어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눈이 튀어나올 만큼 놀랐습니다. 그 일기장에는 지선이란 여자가 다른 남자와 바람이 났고 그것을 알게 된 남편이 괴로워하다 결국 두 사람이 나란히 세상을 등지게 된 사건의 전말이 들어있었습니다. 남편은 매일 일기를 꼼꼼히 남기지는 않았지만 일기장의 차원 부분에는 상간녀 지선이와 행복하게 살았다는 내용이 묘사되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읽으면서 저는 분노로 새삼스레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지선이를 옹호하며 저를 때려서 내쫓던 남편의 마지막 모습이 생생하게 다시 기억이 났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일기장의 내용이 점점 부정적인 말들로 변해간 것은 남편이 죽기 1년 전쯤, 즉 지금으로부터 11년 전이었습니다. 남편은 어느 날 우연히 지선이 남편을 배신하고 바람을 피우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고 일기장에는 적혀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선이가 나 몰래 다른 놈을 만나고 있는 것 같다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
사랑하는 여자를 의심해 하다니 죽기보다 괴롭지만 그보다도 내 옆에 잠들어 있는 지선이가 너무나도 밉고 가증스럽게 느껴진다. 내일은 흥신소에 의뢰해서 지선이가 만나는 놈이 정확히 어떤 놈인지 알아봐야겠다. 그 놈의 납작을 정확히 보지 않고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다. 저는 남편의 일기장을 읽다가 소스라치게 놀랐고 역겨운 구토가 올라오는 것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나쁜 년은 남의 남편을 빼앗아갔으며 끝까지 잘 지낼 것이지 결국은 제 남편도 배신하고 바람을 피운 것이었습니다. 저는 얼른 다음 페이지를 펼쳐 읽어보았습니다. 남편의 분노가 생생히 느껴지는 구절이었습니다. 지선이가 몰래 만나고 있는 놈이 누구인지 알았다. 나보다 훨씬 못생기고 직업도 별 볼 일 없는 놈이다. 그러나 지선이가 나랑 있을 때와는 다르게 그놈에게 보여주는 눈빛은 정말 사랑에 빠진 여자의 그것이다. 나는 이 눈빛을 안다. 바로 내 전 아내가 내게 보였던 눈빛이었으니까. 내가 더 이상 세상을 살아갈 필요가 있을까? 아무리 내가 지선이를 윽박지르고 설사 때린다 해도 그녀는 그놈을 계속 만날 것이다. 남편 몰래 바람을 피우던 지선의 실체가 드러나자 남편의 의심은 확신이 되어 그 상간녀를 구박하며 때리기까지 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죽기 몇 달 전부터 남편은 상간녀가 남편의 이름으로 생명보험을 5건이나 들어놓는 사실을 알았다고 했습니다. 지선이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틀림없다. 한 달 사이에 생명보험을 5개나 새로 들었다. 나를 죽이고 그놈에게 가서 내 사망보험금으로 보란듯이 잘 먹고 잘 살겠지? 내가 그 꼴을 순순히 볼 거라고 생각하나? 내가 죽더라도 지선이만큼은 데리고 같이 죽을 것이다. 이렇게 될 줄 알았다면 아내에게 더 잘해줄걸. 애초에 지선이와 빨리 헤어지고 가정으로 돌아갔더라면 이런 꼴을 보고 살지도 않았을 것인데 내가 지은 죄가 너무 많아서 이제 벌을 받는 건지도 모른다. 아내를 배신하고 바람이 난 나는 벌을 받아 마땅한 놈이지만 죄 없는 내 아내와 하나뿐인 아들을 위해서 나는 내 재산을 모두 처분해서 내 본가의 뒷산에 묻어둔다. 그렇게 일기를 남긴 몇 주 후에 남편은 지선이와 크게 다투고 나서 남편에게서 도망치려던 지선을 살던 아파트 18층에서 밀어 떨어뜨리고 남편은 미리 준비해둔 독극물을 먹고 자살을 선택했다고 그 당시에 사건을 수사했던 경찰서에서 확인한 내용을 그랬습니다. 그 이후에 일기장에 적힌 필체가 다른 한 장의 짧은 글을 발견했습니다. 아마도 내용으로 보아서 시어머니가 제게 남긴 마지막 유언인 듯 했습니다. 아가야, 같이 살고 있을 때에 너에게 아가라고 불러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구나. 미안하다. 네 남편은 그 지선이란 년이 죽인 거나 마찬가지야. 그녀는 바람을 피운 걸로도 모자라서 내 아들을 죽이고 거액의 보험금을 타려고 했던 모양이지만 내 아들이 지선이의 교활한 계획을 눈치채고 선수를 쳤던 것 같구나. 나 역시 사건의 전말은 이 일기장을 읽은 정도밖에 알 길이 없으니 내 아들과 그 바람난 년 중 누가 먼저 죽었는지 알 길은 없구나. 그 보험금은 나에게 돌아왔단다. 하지만 내가 이제 더 길게 살아봐야 10년이겠지. 아들을 죽여서 얻은 이 돈을 나는 쓸 수도 없고 쓰고 싶지도 않단다. 나는 그것을 집 뒷산의 항아리에 묻어놓았어. 그러니 만약 내가 죽으면 네가 이 돈을 찾아서 내 손주를 위해 써주기를 바란다. 세상에, 저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10년 전 그날 어머니가 제게 하고 싶었던 말은 바로 이것이었나 봅니다. 만약 10년 전 제가 남편의 일기장을 받고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를 모시게 되었다면 어머니가 길에서 자동차 사고로 무참히 돌아가시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저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너무나 이기적이고 냉정했던 그때의 제 행동을 후회했고 반성했습니다. 다음날 저는 대전으로 다시 내려가 시덕 뒤에 있는 작은 야산에 올랐습니다. 일기장에 그려진 지도대로 커다란 느티나무 밑을 파자 김장독이 하나 나왔고 그곳에는 김장 비닐에 쌓인 돈다발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 돈을 큰 가방 속에 담아온 저는 집에 도착해서 돈을 세어봤더니 대략 10억 정도 되었습니다. 며칠을 이 돈을 두고 무엇을 할까 하고 생각한 끝에 저는 아들을 불러 이 놀라운 사실을 알리기로 했습니다. 제 부름에 제 방에 온 아들은 돈이 가득 든 가방을 보고 헉! 하고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아들, 네 아버지가 죽기 전에 써두었던 일기장을 보니까 네 아빠는 엄마를 버리고 상간녀와 끝까지 행복하게 살지 못했고 반대로 그 여자에게 배신을 당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 그리고 아버지는 아마 그 바람남 여자와 함께 세상을 떠나기로 마음먹은 모양이야.
그 사실을 알고 나서 엄마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만 너에게 말하면 더 큰 충격을 받을까 싶어서 그동안 말을 안 하고 있었어. 그런데 엄마가 곰곰이 생각해 본 결과 너도 아버지 유품인 이 일기장을 읽어볼 권리가 있는 것 같아. 이걸 보고 이 돈들을 어찌할지는 엄마에게 맡겨주렴. 아들은 옛날에 묻었던 아버지의 죽음이 완전히 기억과는 다르게 거론되는 것에 흠칫했지만 곧 평정심을 되찾고 말했습니다. 네, 어머니, 저도 어릴 적 기억 속의 그 할머니는 무서웠지만 아버지도 할머니도 얼굴 한 번도 못 뵙고 돌아가셨다니 조금은 슬프네요. 그 두 사람이 어머니에게 조금만 더 잘 대해주셨다면 사는 동안 한 번도 안 볼 이유는 없었을 텐데 말이에요. 너무 아쉽네요, 어머니. 그래, 엄마도 그렇게 생각해. 그러니 이 엄마는 네가 데려온 여자친구 절대 반대하지 않는다. 난 네 선택을 존중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도 너야. 그러니까 그 애와 결혼하면 되도록 싸우지 말고 잘 맞춰가면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구나. 네, 어머니, 말씀 명심할게요. 감사해요. 저를 계속 돌봐주시고 사랑해주신 점이요. 저는 그 사실을 당연하다 생각하지 않아요. 저를 버린 아버지를 생각하면 전 어머니께 너무 감사해요. 아니야, 부모로서 당연한 일이지. 난 너를 선택해서 낳았고 내가 죽을 때까지 책임지기로 어린 너와 약속했으니까. 저희 아들은 명문대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대기업에 입사했습니다. 아들 자랑을 하려는 건 아닙니다만 제 아들이 본래 성실한 것이 장점이거든요. 입사하고 나서 남들보다 배로 노력했던 아들은 다른 동기들보다 빨리 승진하여 지금 30 중반의 나이에 과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내에서 사귀던 여자와 올해 가을쯤 결혼을 하겠다고 하더군요. 저는 아들이 선택한 여자니 존중해 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계속 보다 보니 며느리 될 아이도 예쁘고요. 저는 그 돈으로 아들 내외에게 서울에 집을 마련해주고 결혼 자금으로 쓸 생각입니다. 물론 제가 아들을 위해 따로 모아둔 것도 있지만 저는 이 돈을 죽은 남편이 남긴 마지막 양심이라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동안 죽도록 미워했던 제 남편을 이제야 지옥 같았던 제 마음속에서 끊어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비록 남편에게 배신당하고 아들과 둘이 외롭게 헤쳐온 삶이었지만 이제는 제 기구한 삶의 보람을 느낄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곧 새로운 가족이 생깁니다. 저는 제 며느리에게 아들과 동등한 사랑을 줄 것이고 인자한 시어머니가 되도록 노력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들이 손주를 낳으면 그 아이에게도 사랑을 주고 행복하게 함께 사는 것을 꿈꾸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늦었지만 죽은 남편도 시어머니도 모두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을 거울 삼아 더 착하게 살고 싶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